네, 이번 시간에는 상속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지금 상속 설계의 가장 핵심인 내용이고 복잡하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상속 신탁은 이제 법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법은 유언 대용 신탁과 수익전환 신탁 얘기만 있는데 하고 유언 신탁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걸 좀 개념화를 시켜본 겁니다. 유언 대용 신탁에는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상속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신탁이 상속 신탁이고 신탁이 설정되는 시점이 생전에 계약을 통해 신탁 설정할 거냐, 이게 생전 상속 신탁이고, 생전에는 신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유언에 따라서 신탁이 설정되는 신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고, 요거는 실무상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만 알면 되죠. 유언 대용 신탁과 수익 전손 신탁이 있는 거고, 수익 전손 신탁은 내 사후에 아들 자녀 세대, 자녀 사후에 손자녀 세대까지 내려가는 연속 구조의 신탁이고, 요거는 이제 단일 세대 신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1세대냐, 다세대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마이클 잭슨 트러스트. 요거 아까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마이클 잭슨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신탁이 오픈이 돼서 봤더니, 생전에 본인이, 사후에는 같이 일했던 변호사, 회계사, 음악 감독이 수탁자고, 이 세 사람이 못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리 같은 신탁 회사가 이제 수탁자가 되는 걸 설계해 놨고요. 수익 배분이 중요한데, 생전에는 본인이 100% 가져요. 근데 사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사후에 20%는 어린이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반은 엄마를 위한 신탁, 반은 자녀를 위한 신탁. 이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3명이에요. 그냥 돈을 주면 안 되겠죠. 1인당 한 2,000원 가까이씩 줘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클슨 고민한 끝에 미국 일반적으로 하는 마일스톤 방식. 그러니까 자녀 나이 때, 20세 이전에는 수익 지급을 수탁자가 결정하고, 20세 이후에는 21세 이후에는 전부 다 수익금의 전부를 지급하고, 원본은 어떻게 할 거냐? 나이에 따라서 30, 35, 40세 각각 3분의 1, 2분의 1 나머지 전부를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나이대별로 재산 관리 능력이 생길 때를 추적해서 그 나이대별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어놨죠. 어차피 광고를 보더라도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신탁이 바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드시 활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개념적으로 좀 구조화를 시켜보면 신탁 설정하고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 사후 수익자를 자녀로, 사후 수익자를 손자녀로, 이렇게 이제 1차, 2차까지도 설계가 가능한 거죠. 이걸 보게 되면 이제 건강할 때 미리 신탁 계약 체결을 하고, 상속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견 개시되기 전까지 등 해서 사망 시점 이전에는 이제 본인을 위한 신탁이죠. 본인을 위한 신탁으로 하고, 사망 이후에 2기 시점에는 수익자를 위한 신탁인데, 즉시 배분할 수도 있고, 계속 관리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이죠. 이게 이제, 결국은, 본인과 가족을 위한 재산 관리 및 상속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사실 이제 토끼, 제가 서울에 잠원동에 살 때 토끼를 키웠어요. 실제 토끼를. 하얀색 토끼를 키웠는데, 토끼가 당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당근으로 토끼를 유도하는 거죠. 잘 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가치 상속을 목적으로 하는 인센티브 신탁, 성과 보상 신탁. 아까 마이클 잭슨처럼 나이 때마다 준다고 하면 한꺼번에 상속돼서 잃어버리는 경우를 막을 수 있지만 애들이 기다리는 거죠. 10년만 내가 버티면 아버지 신탁 계좌에서 100억이 들어요.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를 설정합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 유사해요. 결혼하면, 요즘처럼 결혼하지 않은 시대, 결혼하면 얼마,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얼마, 박사학위 받으면 얼마. 최근에 이제 취업하면 10년간 정규직 생활을 하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하게 정책해라, 이 개념이죠. 그 다음에 10년간 소득의 10배를 가져가라. 열심히 일하겠죠. 내가 1억을 벌면 10억이 신탁해서 나오니까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치사하지만 돈을 통해서 가치 상속을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좀 상세한 개념인데, 요거는 책자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지는, 마일스톤 방식, 나이대별로 마이클 잭슨처럼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면, 한꺼번에 줘서 낭비할 수 있는 이슈들을 방지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 의욕 상실되더라. 그래서 미국 변호사들이 고민한 끝에 회사의 인센티브 구조를 신탁에 접목시킵니다. 초기에는 교육, 출산, 기타 가족의 가치,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사실 좀 위험해요. 왜냐 잘못된 남녀를 만나면 이혼을 하는 게 사실 답이거든요. 근데 이혼하지 말라고 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얘기는 저는 좀 넣지 말라고 하고 나머지 출산, 결혼. 그다음 최근에 이제 저희하고 신탁하시는 분이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특히 이 마약의 개념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가 많잖아요. 조기 유학 갔다 온 자녀들을 설계할 때 이걸 좀 많이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 인컴 매칭, 번 거에 얼마, 특정 기간 동안 직장 생활 유지,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이해할 만한 정도의 경상을 하고 재산을 가져가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재산 보호 신탁은 우리나라하고 미국 제도가 좀 달라서 미국처럼 완전하게 보호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장치는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위탁자인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내가 망가지면 가족이 살 돈이 없으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정리하고 신탁 구조로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자녀가 사업을 하고 있어. 나는 이제 안정화돼 있는데, 근데 자녀가 이제 사업이 실패하면 위험이 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언 대응 신탁과 마일스톤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이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실제 저희 구조에서 실착 설계를 해드리고 있죠. 자, 이 법조문 내용인데요. 신탁법 59조. 이거는 이제 복잡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될 텐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법조문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 법에 있다라는 정도 말고, 뭐 혹자들이 물어보죠. 민법과 신탁법의 관계가 뭔데? 신탁법이 민법에 우선하느냐? 신탁법 이미 그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최소한 같거나 우선할 수 있다는 이 증빙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수익자 연소신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자가 사망한 이후에 또 다른 수익자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사후의 배우자, 배우자 사후의 자녀, 아니면 내 사후의 자녀, 자녀 사후의 손자녀, 증손자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상속 계획을 수립을 미리 해놓는 거죠. 이런 구조도 충분히 가능하다. 법조문에서. 그리고 수익권 설계인데 요거는 아마 강의 들으시면 반드시 돌아가셔가지고 복습할 때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한번 설계를 꼭 해보세요. 신탁은 재산을 관리하는 도구다 보니까 재산이 1분 처음에 나오죠. 재산이 나오고 이 재산을 원본과 이익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임대 수익은 배우자, 상가의 원본은 아들, 딸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하고 생전에 줄지 사후에 줄지 사후에도 1차로 줄지 2차로 줄지 3차로 줄지 정하고 그 다음에 수익 비율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사후에 즉시 줄 거냐 아니면 일정 기간 관리를 할 거냐. 계속관령이 있고 계속관령엔 특정 상황이 되면 지급하거나 아니면 매월 얼마씩 주라고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재산과 가족 기준으로 요걸 한번 딱 정리를 해보면 좀 더 이 신탁 특히나 상속 신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사례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 60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파트 10억, 상가 40억, 금융 10억. 이렇게 돼 있고 아들, 딸이 있는데 본인은 이미 유언공증을 해놨어요. 유언공증을 해놨어. 그래서 이제 상가를 반반씩 이 자녀한테 주겠다. 금융과 아파트는 배우자가 쓰고 이렇게 이제 해놓고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친구 사례를 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친구가 똑같은 구조를 짰는데 지분 상속을 했더니 상가 관리 문제로 자녀가 싸우는 거예요. 왜냐? 아들은 이제 좀 더 리뉴얼 해가지고 더 임대 수익을 높이자. 그럼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딸은 뭐 그렇게 해야 되냐. 지금 받는 거 충분해. 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어떤 사례는 아들은 이거 팔자. 내 아들 빨리 유학 가 있으니까 유학비 써야 되니까 빨리 팔자. 딸은 야, 이만큼 임대 수익 나오는 게 어딘데 계속 관리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싸우니까. 이런 이슈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오 변호사.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상가가 워낙 좋은 데라서 20년간 자녀들이 아파했으면 좋겠다. 근데 유언 남겨놓으면 자녀 명의로 가잖아요? 다음날 돌아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신탁을 넣어놓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관리하다 보니까 20년간 팔지 마. 나가 우리가 못 팔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들이 채권자가 이게 부동산에 압류를 해버리게 되면 반은 채권자, 반은 딸게 되니까 문제가 되죠. 신탁을 씌워놓으면 압류가 안 됩니다. 이런 구조로 저희가 이제 신탁 설계를 해드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실제 사례를 약간 재구성을 한 건데 한국에서 나를 돌봐주는 막내 아들한테 100% 상속을 하신 분이에요. 자녀가 3명인데 다 미국
호주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아들 C가 국내에서 이제 회사 그만두고 거동이 불편한 아버님을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피스텔로 보내드려서 본인이 하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거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다 싫다. 나는 요 아들 C한테만 다 줄 거다. 지금 말렸지. 왜냐 C한테 다 주면 다른 사람들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도 나는 얘 다 주겠다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금융자산 전부를 아들 C한테 주는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 내에 돌아가셔가지고 상속 집행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실 이제 상속 집행하려고 봤더니 큰아들, 딸 이런 분들이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들은 바에 의하면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아들 C한테 다 주기로 했다면서요.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분들 다 모아놓고 이제 아버지가 계약 체결했던 장면, 영상 다 녹화해 놓거든요. 그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 이번에 광고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의 광고도 나오고 있는데 그 사례의 모티브가 된 사례입니다. 그 광고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왜 막내 아들 다 주느냐. 이걸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보고 다 그냥 유류분 소송 없이 다 이제 해결이 깔끔하게 됐은 상황이죠.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장표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례의 신탁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1번 제일 위에 있는 등기는 아버지이고 신탁 설정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신탁이 원인이고 수탁자 신용조건이 기재가 되죠. 그리고 신탁 원부가 만들어지고요. 돌아가셨으니까 신탁이 없어지고 다시 아들한테로 신탁 계산을 귀속시켜줍니다. 요게 이제 신탁 계약할 때의 등기부,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상속 집행할 때 등기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탁은 소유권 이전 방식이긴 하고 신용조건이 수탁자로서 기재가 되고 돌아가시면 다른 상속인들 동의 없이 신탁 회사가 바로 사업 수익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신탁이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고요. 요 사례는 이제 일부는 정려해서 자녀 명의로 정려 신탁을 설정하고 일부는 본인 명의로 유언대공 신탁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60%, 40%, 100%가 전부 다 신용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재산 관리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 딸 이렇게 이제 배분해서 정리를 했는데 아버님 걱정거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신탁을 설정을 해서 요거의 통제권은 전부 다 생전에는 아버님 본인이 아프시면 아들이 관리를 하고 본인 것도 돌아가시면 반반씩 나눠서 아들, 딸한테 배분하고 딸 것까지 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죠. 그리고 20년 동안 신탁을 유지해라. 이렇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지금 현재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려 신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려 신탁은 이제 정려를 하고 싶은데 정려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자녀들의 변심이나 낭비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고 또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려 신탁을 많이들 활용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정려는 신탁 두 가지예요. 수익권을 정려할 수도 있고 정려를 하고 신탁을 동시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권 정리를 하는 거는 원본과 이익을 모두 줄 수도 있고 원본만 줄 수도 있고 원본 이익만 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상품을 저희가 실제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원본 이익을 정리하는 신탁은 10억을 넣고 국채를 사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정기금으로 주면 정려세 평가할 때 할인을 합니다. 할인을. 이게 이제 과거에 10%였어요. 그러면 10억을 넣으면 평가가 한 6억 5천 정도 나와요. 그러면 3억 5천만큼을 절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과표가 줄어드니까.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하다가 할인율을 10%에서 3% 떨어뜨리니까 줄어드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안 하고 있는 거고. 이익지원 신탁이 뭐냐면, 자, 내가 주식 배당을 많이 받아요. 근데 내 소득이 너무 높아가지고 받으면 한 45%가 세금을 나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럴 바에는 내가 대학교에 있는 자녀한테 배당 청구만 떼서 주는 거죠. 이익만 떼서 정리하는 신탁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많이 활용. 요것도 올해부터 또 안 되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요 정려와 신탁을 결합시켜서 주신 부모가 통제권 행사하는 신탁이 남아 있어요.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효도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효도계약서. 지금 또 상담하러 오시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70대에 있으신 분들이 효도계약서 작성해 주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효도계약서가 뭐냐면 이 사례 보는 거지. 이 사례는 뭐냐면 아버지가 23년도에 아들한테 20억 상당의 가회동에 있는 주택을 정려를 했어요. 정려를 하면서 뭔가 걱정이 된 거지.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한 거지. 내가 여기에 거주를 하게 하고 아들 너는 충실하게 효도 의무를 이행해라. 충실하게 나를 보살펴, 나와 배우자를 보살펴라. 만약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정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소유권을 뺏어올 거다. 각서서. 그래서 아들이 각서를 쓴 거예요. 이런 상태 세월이 흘러서 아들이 정려됐으니까 내한테 넘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간극이 쫙 벌어져요. 그래서 이분이 2015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죠. 소송을 제기해서 뭘 했냐. 자, 아들은 충실하게 효도한다고 부양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정려받아 갔는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그걸 이행하지 않더라. 그러면 효도계약서에 따라서 내가 정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돌려받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2015년 12월에 판결이 났는데 이때 크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도 막 하고 막 했었는데 정려라는 게 되게 좋은 건데 정려자가 가지는 가장 큰 리스크. 정려하는 순간 내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는 내가 준 거니까 너 나한테 잘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화두가 돼서 하는데 문제는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걸어야 되잖아요. 소송을.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탁으로 뭔가 활용한 건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정려 안심 신탁. 안심하고 정려할 수 있다. 이 개념이죠. 이제 그거와 유사한 실제 사례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 연예인인데요. 할아버지는 이제 효도 조건으로 내가 100억짜리 다세대주택을 정리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뭔 소리냐. 이 손자는 그냥 조건 없이 내가 준 거다. 이렇게 해서 둘이 싸운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크게 화두가 됐어요. 화두가 됐는데, 소송을 넣었다가 합의에 소취하였다고 나오는데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이제 효도 사기라는 표현을 만들어냈거든요. 효도와 사기가 안 좋은 거랑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붙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이제 큰 이슈가 있었고 신동호가 아마 그때 당시 경제적 데미지가 엄청 났었죠. 하여튼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등기부는 아까 전에 효도계약서 작성한 사례의 등기부를 제가 그대로 찾아봤는데 되게 어렵게 찾았어요. 지분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정려를 2003년도에 했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리고 2015년도에 가처분이 걸렸습니다. 뭐냐? 정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팔거나 기타 행위하지 마라 했죠. 소송 이겼잖아요. 아직도 이 상태로 있어요. 왜냐? 돌려받으러 봤더니 건조당 설정 엄청 해가지고 돈 이미 다 아들이 다 빼써버린 거예요. 돌려받아봐야 껍데기인 소유권을 받는 거지. 그 안타까운 사건인데 요거는 사실 이제 너무 안타깝죠. 좋은 의도로 정리했는데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면서 이런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상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건부 정려를 하고 부모가 통제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정려를 했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개념 요소들을 다 투입한 거죠. 어떻게 할 거냐? 부모가 자녀한테 정려계약을 체결해요. 그냥 체결한 게 아니고 조건이나 부담을 붙입니다. 효도계약 체결할 것, 뭐 신탁계약 체결할 것, 효도는 아니고 효도 의무 다 할 것, 뭐 기타 여러 가지 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자녀한테 내가죠. 자녀가 위탁자가 돼서 우리랑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왜 이렇게 체결하지? 좀 애매하잖아요. 경제적 권리는 다 자녀한테 넘어가는데 함부로 처분하거나 담보부 차입 일으키나 이런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신탁계약을 열어보면 각종 의무를 부담시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려한 부모의 통제하에 자녀들이 정려를 받고 45세까지 잘 살면 내가 신탁을 풀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타결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지분 정리할 때는 반드시 이 방식을 쓰는 게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뭐 비상장 주식도 회사 가지신 분들도 이 방식을 활용해서 정리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재산에서 나는 임대 수입이나 배당금들을 쭉 쌓아가지고 나중에 자녀들이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요즘 많이들 활용하고 있죠. 어떤 분이 필요하냐? 재산관리 능력이 없거나 낭비벽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주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신탁 설정을 줘야 돼요. 그다음 사업하는 자녀들의 채권자가 이게 정리재산을 압류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탁 설정을 하는 거죠. 결혼할 때 아파트 하나 해줬더니 둘이 공유로 해서 5대5로 가지고 있다가 이혼하면 그 5는 이혼한 며느리 사유권이 되죠. 억울하죠. 신탁 씌워놓고 45세까지 너 잘 살면 내가 신탁 풀어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공유를 하지 마. 이렇게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효도, 사기,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활동 능력이 부족한 이런 사례도 생각보다 많아요. 사회 적응을 잘 못하거나 취업 못하고 있으면서 이제 뭐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 특히나 이제 바깥에 출입 안 하고 있다 보면 이제 사회의 어떤 기본 생활을 못하는 자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산을 넘겨줘 봐야 관리가 안 돼요. 신탁을 씌워서 통제권 행사하면서 정리를 하시라.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요것도 실제 사례를 좀 각색을 한 건데요. 이제 사업 매각 후에 현금이 가지고 있는 73세 자산가 분이고 자산은 한 100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파트 상가 2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사실 이제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하고 싶다. 절세하고 싶다. 이 니즈가 많고 친구 사례를 봤더니 아들한테 철없는 아들한테 정리했다가 재산이 낭비가 돼버려요. 이 사례는 담보부 차입을 일으켜서 그냥 못 갚으니까 부모가 돈을 다 갚아주고 있는 상황. 너무 안타깝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결혼 후에 이혼을 자녀가 해버린 친구도 있어요. 봤더니 이혼한 며느리한테 재산 분할이 되는 거죠. 이걸 좀 막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신탁 설정을 하고 지분 정리를 하고 신탁 가치 설정을 해서 함부로 정리하거나 못 팔게 만들 통제권 행사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아마 절세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세도 하고 아들 50세까지 신탁이 좀 관리해달라. 이렇게 이제 구조를 짜는 거죠. 이런 구조들이 돈이 많거나 아니 돈이 적거나 상관없이 신탁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한번 활용해 보시는 사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내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속 신탁 받고 정리 신탁 받는데 세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자 그냥 우리 민법상으로는 정려하고 상속하는 거죠. 정리를 하게 되면 낭비나 불효가 많이 생기더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상속을 하자니 또 분쟁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신탁을 활용하는 거죠. 정려와 결합시켜서 정리 신탁을 활용을 하고 상속으로 내릴 계획을 수립해서 상속 신탁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고 세금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생전에 공짜로 주면 정려, 사후에 공짜로 주면 상속이죠. 그래서 정려세는 정리 시점에 내고 3개월 이내에 상속세는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 이후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제죠. 근데 신탁을 설정해도 유사합니다. 정려 신탁은 정려와 신탁이 결합된 거기 때문에 정려세를 납부를 하는 거죠. 정려 시점에 납부를 하는 거고 상속 신탁은 신탁 설정했다가 상속으로 내리다 보니까 신탁 설정 시점에는 아무 세금을 안 내요.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재산 배분하는 시점에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려와 상속 신탁이 각각 정려 신탁은 정려세, 상속적인 상속세 내고 특히나 상속 신탁은 신탁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세금이 없다, 제로다 이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탁은 조세 중립이에요. 설정이 자체는. 그래서 취득세도 안 내고 신탁 설정한 시점에 상속 정려세가 없는 거죠. 없이 그냥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가 납부되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머릿속에 두고 보셔야지 설계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정려신탁, 상속신탁 두 가지 그 전 시간에 후견신탁까지 같이 결합시켜서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약본이 돼서 신탁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